행사를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백효재 교수님의 폐고혈압의 수술적 치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백 교수님은 연세의대를 졸업하시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과장과 주임 교수로 계신 자타가 공인하는 폐이식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이시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폐이식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EBS에서 방영하는 명의 시리즈의 폐이식 분야 명의로 방송도 되신 적이 있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신 바 바쁘신 중에도 폐고혈압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백효재 교수님,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의료인들 대상으로는 이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좀 간략하게 이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식은 기존에 쓰던 지금 여태까지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아니면 점차 환자의 상태가 이제 악화되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를 기증하는 그 공여자와 또 폐를 이식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환자의 그 숫자의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대기 중에 돌아가시는 그런 환자들이 안타깝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장기를 누구한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런 이 환자 대상을 이렇게 잘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하는 게 활용 면에서 장기를 기증하신 그런 분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장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제일 좋은 대상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식에 대한 역사를 보시면은 1963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여 차례, 50차례씩 이렇게 사람에서 폐이식을 했으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처음으로 사람에서 폐이식 수술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이식은 이제 한 3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동맥 고혈압에서 폐이식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폐이식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심폐이식도 마찬가지로 68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에서 성공한 거는 1981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30년 이제 된 거죠. 죄송한데 조금 가까이 좀 그래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 자료는 세계 심장 폐이식 학회에서 해마다 각 세계적인 그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한 폐이식 수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3,500건이 이건 이제 보고된 자료만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보고되지 않은 자료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좀 더 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2010년에 보고된 건 3,500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초창기에는 이 초록색 바가 1측 한쪽 폐만 이식을 한 거고 이 보라색이 양쪽 폐를 이식한 건데 예전에는 한쪽 폐 이식을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월등히 많은 환자에 있어서 양쪽 폐를 이식하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 대상 질환은 뭐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폐동맥 고혈압도 제 밑에 있는 이런 혈관성 폐질환에 속해서 이것도 대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염증성 폐질환으로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폐실질 질환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폐섬유증이나 항암제 치료 후에
간혹 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폐이식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이식학회 그 자료인데, 그나마 제일 많은 그 대상 질환은 우리가 이제 흡연과 관련이 있는 그런 폐쇄성 폐질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요. 또 그와 비슷한 숫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폐섬유증과 같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동맥 고혈압에 속하는 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은 뭐 한 3-4% 정도밖에는 이제 그 대상 질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환자를 언제 의료진한테 의뢰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뭐 이식을 위해서 뭐 환자를 이제 전문기관한테 보내야 되느냐. 먼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식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약물 치료로 환자를 뭐 2년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환자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횟수나 기간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뭐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입원하고, 한번 입원할 때 뭐 한 일주일 이내에 뭐 약물 치료하면 좋아져서 집에 가셨던 그런 분이 점점 이제 뭐 1년에 뭐 아니면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입원을 필요하고, 입원하면 또 뭐 한 2-3주씩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좀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저희가 이제 알죠. 또 하나는 산소 요구량이 예전에는 뭐 한 1리터 하던 그런 환자가 뭐 3리터, 4리터 해도 숨이 차다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산화탄소가 좀 올라가고 해서 기절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전문기관에 보내시는 게 이제, 아니면은 환자나 가족들이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상태는 이제 우리가 이식에 좋은 대상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결과에도 수술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뭐 호흡곤란이 있고 하는 거는 이제 병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이제 운동 얘기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신체적 상태는 좋아야 됩니다. 뭐 잘 드셔야지 되고, 물론 뭐 잘 주무셔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가 뭐 근육의 발달, 영양 상태, 뭐 운동, 뭐 하여튼 운동은 뭐 항상 하셔야지 됩니다. 산소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 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불안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없는, 그런 가족이나 뭐 주변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자의 상태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외국에서 제가 찍은 그 사진인데, 이거의 한 2배만한 이런 이 크기 방에서 이식 대상자들, 또 이식 후 환자들이 뭐 한 10대 명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막 뛰는 환자야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서서히 걷고 산소하고, 아령 같은 것도 뭐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고요. 뭐 500g, 1kg짜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운동치료사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그 수술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데 뭐 꼭 가실 필요는 없어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집 동네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혹시 뭐 환자나 가족분들이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잘 지키시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대상 질환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질환마다 약간 대상 이 시점, 이식할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만 봤을 때는 아까 기능이 3 내지 4 이 정도 되면은 빨리 의뢰를 하는 게 좋고요.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 전문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보낸다고 해서 금방 뭐 이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환자를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이 환자를 좀 그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식 시점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급하게 와서 서둘러서 검사하고 이식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전문 병원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경과 관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능이 3 내지 4가 뭐 계속 그 약물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그냥 그 더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까 6분간 그 이제 저희가 환자를 걸려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걷는지 물론 뭐 산소라고 걷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한 100m 걷고 쉬어야 되고 뭐 또 한 10m 걷고 쉬어야 되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 능력이 6분간 350m도 채 걷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이식한 시점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주사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카디악 인덱스가 2리터 또 우심방 압력이 뭐 15mm 멀티 이건 이제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제 검사를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수치에 도달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식 대기를 등록을 하고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폐이식 수술 연령은 이게 뭐 절대적인 연령 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쪽 폐를 이식하는 거는 보통 65세, 교과서에 나온 거고요. 또 양측 폐는 한 60세 전에는 60세를 넘으면 좀 안 좋겠다. 또 심장폐는 55세를 넘으면 안 좋겠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따르지는 않고요. 이 자료에 보면은 이 파란색 커브가 평균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초창기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폐이식을 받는 환자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65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65세가 넘는 환자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령을 너무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병이 있으면 폐이식을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폐이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나 또 다른 신체 부위에 뭘 어떻게 치료해도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심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또 최근에 악성 이렇게 소위 우리 얘기하는 암 환자, 뭐 수술 받았던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은 폐이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간은 이제 간암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간 이식의 대상은 되지만 폐이식 대상은 안 됩니다. 또 간 외에도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나 뇌신경계에 아주 중요한 아주 중한 그런 병이 있을 때도 저희가 이런 완전히 이제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외를 하는 거고요. 관상동맥 질환, 또 좌심실 병변이 있거나 그런 사람, 또 이 폐가 나쁜데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숨차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또 정신적 또는 사회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증자 측면에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증자 아니면 공여자라고 그러는데요. 그 폐를 이제 줄 수 있는 사람, 뜻이 좋다고 다 저희가 그 폐를 뭐 기증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뇌사가 되신 분들이 이제 뜻이 좋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제한을 좀 둡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이 55세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외국 병원에서는 뭐 70세도 폐만 좋으면은 씁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령은 그렇게 크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이 청년 뭐 이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모든 장기가 좋으리라고는 저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기증받은 폐 내에 뭐 질환, 병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또 예전에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기증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꺼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또 이 장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웬만큼 피면은 모든 사람이 뭐 담배 핀다고 다 또 폐암이 걸리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쓰게 됩니다. 엑선 사진 촬영해서 깨끗해야 되고요. 산소를 저희가 이제 100% 산소를 줬을 때 산소치가 300ml 머큐리 이상 나오면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이 폐는 상당히 좋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락받고 뭐 이게 뭐 200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좋지 않은 폐를 누구한테 이제 이식을 하겠다는 그런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요. 뭐 흉부 외상이 없어야 되고 과거에 그 기증했던 사람이 폐를 기증을 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뭐 폐 수술을 받았던 그런 병력이 있으면 저희가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공여자의 연도별 연령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공여자의 나이가 이렇게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빨간색이 50세 이상이고요. 파란색이 60세 이상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다못해 여기 65세 이상의 공여자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여폐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덜 좋고 좀 덜 젊은 연령대의 폐도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연락을 뭐 이제 대기자 저희가 등록을 이제 한 상태에서 그 환자에 맞는 그런 공여자가 있으면 저희가 뭐 24시간 연락을 저희한테 이제 뭐 연락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뭐 언제 뭐 사고로 발생해서 보호자가 뇌사 상태 빠져가지고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환자분이 이제 오시면 저희가 환자의 상태를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피 검사도 하고 뭐 다른 폐 질환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사진 찍어보고 괜찮은지. 그래서 산소가 여기에서는 아까 300 이상이 되면 좋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 500 이제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도 보고 깨끗하고 또 이런 결과가 아주 좋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기 환자를 혈액형이 맞고 크기가 맞으면은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여자가 있는데 이식을 받으시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좋다. 대부분이 이제 항상 이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항상 24시간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식을 결정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는 입원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이식을 대기하고 계시고요. 이제 공여자는 저희가 뭐 어느 병원이건 뭐 부산에 있건 뭐 광주에 있건 어디건 저희가 이제 장기를 적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팀이 이제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를 적출한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머리 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다리 쪽이 되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습니다. 실제 뭐 저희가 실제 사진이 더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림으로 된 것만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폐에 이렇게 관을 넣고 폐를 잘 씻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폐를 적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같이 이식할 때는 이제 물론 다 동시에 띄어야 되지만 심장은 다른 병원에서 쓰고 폐는 저희가 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심장을 박리해서 분리해서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은 이제 뒤쪽에 여기 우리가 숨 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가 있고 이제 오른쪽 폐, 왼쪽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과 폐정맥이 이제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 심장이 이제 나갔으니까 나머지를 이제 저희가 폐를 잘 박리를 해서 적출해서 이제 이식할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식 대상자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가슴을 이건 뭐 양쪽 폐를 이식했을 때 그림이고요. 한쪽 폐만 이식한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안 열어도 되고 한쪽만 좀 열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양쪽을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크게 열고요. 일단 그 한쪽 폐를 이제 제거를 해야지만 이제 또 이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쪽 폐를 다 제거를 하고요. 또 이제 방법은 한쪽 폐 제거하고 이식하고 또 반대쪽 폐 절제하고 이식하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쪽 폐 절제하고 이거는 이제 환자 이제 공여패 요 한 장만 이제 실제 사항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폐를 박리해서 저희가 조금 이 꼬매기 쉽게 이렇게 문업하기 쉽게 좀 이 디자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오른쪽 기관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합을 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기관지를 문합하고 그 다음에 폐 동맥과 폐 정맥 이제 심장이랑 연결돼 있는데 저는 폐 정맥부터 먼저 심장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이제 좌심방을 이제 잡고 문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 동맥을 이런 식으로 문합을 하면 한쪽 이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이쪽으로 이제 하나도 안 가던 폐 이제 산소도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관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제 폐가 돌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그냥 그림인데 이렇게 좋은 폐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며칠 회복하시고 병실로 가시고 병실에서 또 회복하시고 이제 퇴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이거 합병증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뭐 수술이 잘 되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술이 다 잘 돼도 이런 합병증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뭐 수술 직후에 뭐 출혈이나 기관지, 혈관 하여튼 뭐 꼬맨 데가 다 잘못될 수는 있겠죠. 또 수술 경과 관찰 중에 제일 이제 많은 게 수술하고 한 3, 4일 이내에 이렇게 폐가 좀 기능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뭐 장기를 이제 적출하고 나서 이식할 때까지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거든요.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이 피가 돌기 때문에 그 6 내지 6시간 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그 뭐 공급이 뭐 혈액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 부전이 이제 뭐 한 3일 이내는 뭐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모든 장기 이식 마찬가지겠지만 거부 반응 또 뭐 감염 뭐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존율을 말씀드린데 아까 이 비슷한 커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1년 이상 생존한 환자들에 있어서 이 각 질환별로 이 생존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이제 그 제일 흔히 이식하는 뭐 폐쇄성 폐질환이 이제 빨간 거고 요 파란색이 그 폐섬유증입니다. 초창기에는 뭐 성적이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나중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이 여기에서 여기 PAH라고 되어 있는 요 갈색 커브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인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 이식 후에 살 수 있는 병이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환자나 가족들이 계실 테니까 이런 이식하고 나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폐동맥 고혈압은 이식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썩 예후가 아니면 이제 환자 관리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게 좀 커버가 좀 잘못된데 하여튼 저 폐섬유증하고 폐기종의 생존 이제 3개월 1년 보면은 뭐 한 80 내지 90%가 3개월 뭐 사시고요. 1년에는 뭐 75% 내지 80%가 사시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3개월째 한 76%, 또 1년에 71%가 생존을 하십니다.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생존은 아까 이런 폐섬유증이나 폐기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는 하여튼 10년 이상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식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이식하면 과거에 있던 그런 증상이 다 얼만큼 좋아지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빨간 커브가 그 아무 이 활동에 제한이 없는 그런 환자의 분포가 되겠는데요. 80% 이상은 뭐를 해도 다 활동을 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산소 없이 약 없이 물론 이제 면역 억제제는 드시지만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간 봐도 상당히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누구는 한쪽만 이식하고 누구는 양쪽을 이식하느냐 다 양쪽 폐를 이식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 폐만 이식했을 때는 이제 한쪽은 나쁜 폐를 놔두고 한쪽만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폐를 이제 좋은 폐로 바꿨을 때는 모든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혈류가 그 골고루 양쪽 폐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폐가 그만큼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한쪽 좋은 폐가 있는 것보다 좋은 폐가 2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폐 기능에 있어서. 또 하나는 그 폐 기능 검사를 해보면 한 6개월, 1년 정도 돼야 이게 상당히 이제 폐가 제일 좋은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해마다 아주 소량씩 이렇게 조금씩 폐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식한 것보다 양쪽 폐를 이식한 게 그런 떨어지는 이 속도나 그 폭이 이렇게 훨씬 적다. 그래서 이제 양쪽 폐를 이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급적 양쪽 폐를 이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은 이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죠. 그 한쪽 폐를 두 분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분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양쪽을 하다 보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합병증 발생률도 이제 좀 높아지는 이런 위험 부담은 안고 양쪽 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이 잘 되면 이제 집에 가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환자와 가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하여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엔 잘 드실 수 있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사람이 다 그럴 수 있겠죠. 해이해지고 그러면 제때제때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좀 불결한 환경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또 좀 운동하면서 일부러 기침도 하고 객담이 있으면 배출하는 거. 또 운동량 계속 늘리고 필요하면 재활치료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 거부 반응이 오면 이제 체중도 늘고 또 체온도 좀 올라가고 폐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의료진에 연락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폐이식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아주 오랜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과 저와 비슷한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비슷한 그런 운동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이나 가족들 같이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게 필요하다. 또 적당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빨리 병원 와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고 나서 방법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양쪽 폐가 조금 결과가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누구 하나 제가 이제 외과 의사라고 모든 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랑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10개 이상의 그런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다 학제팀 간의 아주 좋은 협조가 예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가족과 지인들의 후원이 정상적인 이 생활로 복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진짜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같이 오셨다는 건 너무너무 환자한테도 좋은 거고 필요하고 꼭 하셔야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1996년에 폐이식을 시작을 했는데 한동안 없던 해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몇 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들어서 저희가 좀
가지고요. 2010년에 11케이스, 2011년에 15명 이식했고 2010년 현재까지는 10명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초창기는 저희가 한쪽 폐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양쪽 폐를 이식하는 추세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가로에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이식하고 또 다른 또 재발이 됐거나 나빠져서 다시 이식을 한 경우가 이렇게 4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4명을 여태까지 이제 수술을 했고요. 이게 아마 국내에서 뭐 다 합친 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한 거 합친 게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금 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환자는 제 이식한 환자인데요. 하도 외로우면은 자기 뭐 산에 다닌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는 그냥 뒷동산 어디 가는 줄 알고 야, 못 믿겠다. 사진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낮은 동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사진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좀 홍보에 쓰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도 제가 눈은 좀 가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규재 교수님의 상세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효채 교수님 우리나라 폐이식의 전체 한 절반 정도를 하시니까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환자분을 백효채 교수님께 안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백효채 교수님 질문이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기능 정도가 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숨이 차신, 가만히 있으면 숨이 안 차는데 움직이면은 숨이 차신 기능 급수로는 3급 정도의 특발성 폐고혈압 환자입니다. 약을 먹고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폐 이식 수술을 못 받을 정도의 상태까지 나빠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식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상태시면은 지금같이 잘 약물 치료 받고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내과 선생님 아니면 소아과 선생님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가급적 조금 늦추는 게 좋고, 늦추되 너무 안 좋아도 사실은 이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폐는 나빠도 운동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상태는 돼야지 되고요. 그러나 지금 환자분 상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생활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또 환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빨리 태어나시는 분은 한 2주 좀 넘고 한 2주 내지 3주 내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식하고 한 3개월째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한 2-3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 이후에는 입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비용은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더 들어온 것이 있어서 다음 가기 전에 간단히 아까 고산지대에서 생활을 해도 되느냐를 여쭤보신 분인데요. 아마 아이를 유학을 보내실 계획이 있나 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유학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요. 사실은 오늘 이 행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이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 주무시고 계신 김은정 씨.
김은정 씨 지금 영국 계시죠? 이 영국에 지금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죠? 2번 정도 와요. 네. 영국이면 국내 항공기는 높게 안 뜹니다. 대륙간 왔다 갔다 하시는 항공기는 높게 떠요. 그러니까 영국까지면 가장 높게 뜨는 항공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게 아이 폐고혈압이라는데 유학 보내도 되나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교수님을 뵙곤 했는데 폐고혈압 앓은 이후로 도착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서는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제가 김은정 씨 주무시는데 잠을 방해해서 참 실례인 건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은 책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좀 이따 강의 주실 폐동맥 고혈압 협회에 소속된 회원분이 지으신 책을 저희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겁니다. 그럼 이 지으신 분이 의사냐? 그렇지 않고 환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공부를 해서 지으신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실 때도 임상 신약을 드시는 분을 좀 연결을 다른 분하고 해드렸는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아주 흔한 질환과 달라서 이 질환은 본인들이 겪으신 경험이 다른 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무시는 김은정 씨를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질문은 또 이따가 강의 끝나고 또 다른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